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적을 부각하고 4월 총선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사법농단 사건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달아오르는 총선 레이스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었습니다. 3대 재앙을 끝내기 위한 정권 심판을 주장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희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었습니다. 네. 선거제와 공수처 설치 법안 일방 처리로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민생 재앙이 닥친 데다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안보가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 같은 3대 재앙을 끝내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핑크혁명을 일으키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요 총선 공약도 강조했는데요. 경제 분야에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보에선 9.19 군사합의 폐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감염병 전문병원 확대 등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막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다음 달에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되면서 국회가 오늘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공판 전 공소장 공개를 금지한 법무부 조치에 대해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으며 역량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재판 시작 전에 공소장이 공개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노 후보자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전인 2004년에 벌어진 일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조금 전 청문회를 끝내면서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는데요. 또 오늘 환노위와 보건복지도 지금 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에 나섰죠?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생활화학 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40여 건의 법률안을 처리했습니다. 국회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관련 법안, 이른바 코로나 3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WHO가 정한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직접 오거나 경유할 경우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를 최대한 빨리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지금 김현 기자가 보도한 대로 지금 이제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오늘 있었는데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핑크혁명을 일으켜서 현 정권의 3대 재앙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좀 더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설 내내 문재인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 민생, 안보를 3대 재앙으로 규정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을 일으켜 심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법무부의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을 가리키며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집입니다.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시한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 방해입니다. 심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며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경제 무능 정권입니다.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굴욕적인 짝사랑을 해왔다면 이제는 핵폐기 없는 남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바로 세우고 한미 동맹도 공고히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감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해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 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십시오.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미루지 마십시오. 심 원내대표는 또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모두 민주당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서 여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미래와 통합은 없고 과거와 혐오, 편가르기만 강조한 도로 새누리당의 대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신당도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최소화된 반성도 없이 책임 전가만 연설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지만 정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으로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했고, 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지만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예, 앞서 오늘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노 후보자는 공소장 공개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재판 시작 때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최근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소장 공개는 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지, 비공개를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침해라고 하는 범죄 행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정농단 사태와 비교하며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 발생한 후 공소장 비공개 방침이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 정권의 비위 비리는 그렇게 낱낱이 공개해서 언론에 유포를 해서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지게 하고, 이 정권은 자기들이 치부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공소장을 공개 안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 후보자는 인권 침해 가능성엔 동의한다고 밝히고 공소장 공개에 대해선 명시된 시점은 없지만 재판 시작과 함께 공개하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판 절차 개시 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이제 비공개로 한다, 그런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의 1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무죄 판결의 우려를 나타낸 반면 야당은 사법농단 실체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에 참여했던 노 후보자는 재판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청문회에선 노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제기됐고, 노 후보자는 실거래가 신고 이전 일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산업 현장에 실습을 나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현장 실습생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 이모군이 기계에 눌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모군을 혼자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고 관리 책임자가 같이 있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당시 해당 기계에서는 경고음이 울려야 했지만 노후화로 경고음이 울리지 않아 이모군은 한동안 현장에 방치됐습니다. 사업주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실습생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의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국회 환노위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현장 실습생을 근로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실습생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작업 환경을 평가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오늘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유해 생활 화학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한 화학제품 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또는 증여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묻지마 고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 당내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에 대통령이 묵시적 지시 등을 통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들이 있다며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병기 수첩에는 2017년 10월 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보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전주 완산을 민주당 이상직 예비후보에게 상대당 후보를 꺾으라고 발언한 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묻지마 고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공소장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나오는데도 고발하는 것은 검찰에 나라를 뒤흔들 칼자루를 쥐어주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극한 정쟁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정농단과 탄핵에 책임 있는 미래통합당은 자기 반성부터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난장판 선거를 치르겠다는 속셈을 거침없이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검찰을 총선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고발은 4.15 총선에서 정권 심판 논의에 띄우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김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양윤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상황 좀 살펴보죠. 두 번째 현역 의원 탈락자가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 정재원 의원입니다. 신창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현역 의원 공천에서 탈락자가 됐는데요. 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을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겁니다. 예.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첫 단수 공천 주인공도 나왔는데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의
재선 이계호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이계호 의원을 포함한 8개 지역구에서 단수 후보자를 확정했고요. 경선 지역구는 서울 노원갑, 마포갑 등 18곳이 추가가 돼서 모두 7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현역 의원 20% 교체를 공식화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몇 분이 더 용단을 내려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20%가 넘는 현역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 참여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표 발언 이후에 서울 금천구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또 선언을 했는데요. 네, 저 발언 이후였습니까? 네, 이후였습니다. 이 의원은 사생활과 관련된 폭로로 당 공천관리위원회 정밀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의 현역 의원 모두 129명으로 20%는 26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포함을 하면 21명인데요. 공천 탈락 확정자 2명을 포함하면 앞으로 3명 이상의 현역 탈락자가 나와야 하는 셈입니다. 네, 전략공천 지역의 후보자 확정도 이어졌다고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리 5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서울 광진을에 고민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총선에 또 다른 관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용인정이죠.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곳인데요. 이탄희 전 판사가 공천이 됐고요. 경기 김포갑엔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연맹 총연맹위원장이, 경남 양산갑엔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전략 후보 공천 확정 전해주셨는데요. 네. 양윤성 기자, 금태섭 의원 지역구 관련 자객 공천 논란 여전히 조국 이른바 내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네,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네. 한번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 조국 전 법무장관 비판했던 주요 인물입니다. 네, 쓴소리를 계속 해왔는데요. 금의원의 지역구에 정봉주 전 의원이 이어서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른바 자객공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 필진으로 유명한데요. 민주당 내에서 조국 수호 프레임이 되살아났다. 조국 내전으로 흘러서 선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혜영 최고위원 오늘 김 변호사 발언을 비판을 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신 발언을 했던 금의원의 손을 좀 들어주기도 했고요. 예. 서른 최고위원도 자객공천 논란은 당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번 자객공천 논란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를 다시 소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다수 의원들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예. 이해찬 대표에게 전달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쯤 이 선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엔 야당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정 기자. 미래통합당은요, 오늘로 예정됐던 대구 지역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연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하루 연기됐는데요. 네. 이 면접이 미뤄지면서 이번 공천 심사의 하이라이트인 TK 지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것 같습니다. 이 공관위는 그동안 공천 심사를 점검하기 위해 면접을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이 지역 의원들에게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TK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저조하자 하루 더 설득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같은 해석에 대해서 공관위 관계자는 그런 의미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네. 이 김형우 공관위원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선 보수의 텃밭인 TK 지역 의원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아직까지는 불출마 의사가 없거나 공천에서 배제될 경우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일로 면접일이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출마를 희망해왔던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면접인데요. 이를 두고 공관위가 결국 출마를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원래 신청했던 지역으로 지금 면접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공천을 두고 시끄러운 지역이 부산 중구 영도구인데요. 이원주 의원의 전략 공천설이 돌면서 이 지역 현역인 김무성 의원은 지역 표심이 분열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장재원 의원은 이현주 바람에 기댈 부산의 예비 후보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겸손하게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서울 지역 공천자도 공관위가 추가로 발표했는데요. 예. 강북갑의 정양석 의원, 도봉을의 김성동 의원이 추가 단수 공천 확정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조금 전에 양윤성 기자가 민주당의 불출마 선언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도 오늘 불출마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동래구를 지역구로 하는 이진복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PK 지역의 불출마 선언이 이제 10명으로 넘었는데요. 아, PK 지역이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목할 점은 미래통합당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이 부위원장은 경남 지역 공천 면접 심사 도중에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진복 의원의 불출마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통합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추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믿을 만한 소식이라 그거네요, 그러니까. 네,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따라서 추가 불출마 의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PK와 TK 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나홀로 최고위를 열었다고 하는데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사실상 손학규 대표가 껍데기만 남은 당을 홀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비례대표 의원 13명 중 9명이 제명됐기 때문에 이 9명은 지금 무소속 상태가 됐습니다. 이 남아있는 비례대표 4명은 박선숙, 박주현, 장정숙, 최이배 의원인데 이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각각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최이배 의원은 손 대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정책위의장을 스스로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선숙 의원은 일찍부터 당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권은희 의원도 곧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당 활동에 참여할 의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창당 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건데요. 바른미래당 중진 의원들이 이 당 상황에 대해서 심경을 밝혔는데 박주선 의원은 당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당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보면 착잡하다고도 표현했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당이 산산조각이 났다, 공중분해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실 의원들도 지금 활동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거의 활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 관련해서는 손학규 대표 여전히 불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오늘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손 대표는 당원 당규를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당 윤리 의결 없이 의총에서 의원들의 찬성만으로 제명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인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당헌의 세부 규정인 그 당규에서는 윤리위원회 1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제1항 윤리위원회 징계 외에 의원총회에서 개정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황한웅 사무총장은 국회 의사과에 이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 변경 불처리를 요청했고 처리될 경우 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4.15 총선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을 따져서 제명 의결을 무효화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제명이 그대로 관철되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럼 제명되거나 탈당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은 제명된 비례대표 의원들 중 5명과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의당 창당 준비 작업에 참여하고요. 박주선, 주승용, 김동철 의원과 비례대표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호남 3당이 추진하는 통합신당에 참여할 예정이고 그리고 비례대표 김중로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습니다. 네, 양윤성 기자. 들어오기 전에 오늘 오전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5명에서 놀랬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더 추가돼가지고 20명이 지금 추가로 밝혀졌네요. 네, 오후에 5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야당이 아주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려했던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초기 대처와 방역에 실패했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성급한 발언이 나온 경위를 국민께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도 공세를 폈습니다. 이제라도 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도 요구를 했는데요. 황 대표 발언입니다. 불안을 과도하게 확산시키는 이런 것도 부적절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주의 심리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 또한 적절치 않습니다.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에 걸맞는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네, 여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속이 많이 탈 텐데요. 민주당은 네. 정부와 함께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법 등 코로나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마지막 코로나19 관련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윤선, 김세정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농어촌 지원과 발전을 위해 의료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팜을 비롯한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팜과 스마트 양식장 등 스마트 기술에 기반한 농어촌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임 교수 고발 조치 논란에 다시 한번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인정, 전략적 공세 소송에 대한 차단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자는 제안을 야당에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에서 정책 공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공약 이슈 지도 서비스를 오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합니다. 공약 이슈 지도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의 공약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도 형태로 시각화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유권자가 직접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유권자 희망 공약 제안을 실시합니다. 정치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1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심 원내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문재인 정권의 실적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현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 원내대표가 내세운 건 바로 핑크 혁명이었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중도 보수 진영 통합 후 미래통합당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심 원내대표는 당의 상징색을 활용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켰는데요. 지난 3년은 그야말로 헌정, 민생, 안보 모두 재앙의 시대였다. 이번 총선은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대표 연설에서 미래통합당의 비전도 제시했는데요. 중도 우파 통합정당의 탄생을 믿고 기다려준 국민께 감사하다며 국민을 섬기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분홍 물결을 일으키겠다며 핑크 혁명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보수 분열 3년여 만에 다시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우리에게 보여줄 미래는 무엇인지, 또 이번 선거에서 핑크 혁명의 영향력은 얼마나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각으로 자리가 빈 서울 광진을에서 문재인 정부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고민정 전 대변인을 서울 광진을에 전략 공천키로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확정지어 총리 더비 종로대첩에 이어서 또 다른 서울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광진을은 추 장관이 내리 5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비교적 두터운 것으로 고 전 대변인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아성을 수성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에 자리를 내줄지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고 전 대변인이 승리를 하면 단박에 제1야당의 대선주자급 인사인 오 전 시장을 꺾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입지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 전 시장 역시 민주당의 아성을 함락시킬 경우 대선 주자로서 입지와 위상, 역할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미래통합당 오 전 시장은 민주당의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대변인을 공천한 데 대해서 치열하게 뛰겠다며 이번 선거가 여야의 정책 경쟁을 통한 해법 모색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정가에서는 고민정 전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대결을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종로 대첩에 이은 또 다른 서울 빅매치 광진을 대첩에서는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형량도 2년 더 늘어났는데요. 또다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로 오늘 결국 재수감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쪽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적극적인 증인 신문으로 무죄 입증에 집중하는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역을 앞세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총 252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추가로 10억여 원의 뇌물 혐의액이 인정돼 형량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1심 때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명시적인 답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의 대전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오늘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란 평가와 함께 달아오르는 총선 레이스에 대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뉴스앤 이슈와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심재철 새 통합당 대표가 있었는데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 보통하고 좀 다르게 몇 가지는 반성도 있고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 관련해서는 참 나쁜 정치라고 비판도 이어갔었는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반성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 특히 저는 눈에 띄는 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를 일정 부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의외였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반성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한 부분은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검찰개혁, 집값 안정 문제 그리고 임미리 교수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연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성하고 사과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부분이다. 이게 총선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들 앞에 다가가서 국민들에게 표를 얻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자만한 모습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뭐 오늘 물론 뭐 심재철 원내대표도 또 민주당을 비판을 했지만 뭐 정치적인 어떤 수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미래한국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편법이고 법에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의문이다 하고 이게 원래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원래 목적 이게 이제 소수 정당이나 아니면 인원이 많지 않은 정당들이 좀 더 국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건데 그 자체 공직선거법 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인영 어제 원내대표 더 높은 가치, 더 넓은 포용을 지향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서는 아까 지적했던 미래한국당에 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에 있어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판받아야 된다. 왜냐면요. 우리 헌법상에 갇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포용해가지고 보장을 해줘야 될 그런 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쨌든 무조건 보장되고 우리들에게 인정돼야 될 부분이지 집권당이 포용한다고 표현의 가치가 그러면 더 확대됩니까? 이것은 정말 가장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꾸 최진봉 교수님 말에 토를 다는 건 아닌데 정말 이 부분 뭐 검찰개혁 그리고 뭐 집값 안정,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좀 사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늦장 사과, 억지 사과, 밀려서 하는 사과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 하겠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셨거든요.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가장 단적인 표현입니다. 네, 앞서 지금 잠깐 브릿지가 나갈 때 그 장성철 소장이 교섭단체 대표들 왜 연설하는지 모르겠다. 별로 할 말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니 막상 시작하니까 엄청 비판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물론 장성철 소장의 말에 동의할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 자유 문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의 기본적인 생각이 동의해요.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 다 보장된 것이고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당내에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검찰에 바로 고소한 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균형이나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관위에 차라리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의를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검찰에 바로 고소한 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걸 심판받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 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걸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임미리 교수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사과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이제 나머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 하다 보면 원내대표 연설이 엄청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뭐 문제가 발생해서 사과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과의 표현을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이 사과의 의미에는 제가 볼 땐 이래요. 국민들이 실망을 느꼈던 부분들,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 문제든 이런 부분이 연관이 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특히 젊은 층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여기에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그 정도의 어떤 사과의 표현을 한 것은 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제가 야당 때 원내대표도 모셔봤고 여당 때 원내대표도 모셔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연설문을 계속 이제 사람들하고 스크린 해가지고 뭐 작성을 하기도 많이 해봤는데 참 여당 때나 똑같아요. 여당 때는 그냥 여당 때는 야당 뭐라고 하고 여당 옹호하면 되고 야당 때는 그냥 여당 막 욕하면 되거든요. 그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전 전파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자 주장을 그냥 각자 뭐 유튜브에 하든지 아니면 당의 홍보
그런 데서 하면 되지. 이런 정파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교섭단체 연설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는데요. 오늘 심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였다면서 연설 내내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권 심판론 부각하는 데 집중을 했다고 보는데 심 원내대표 연설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잘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당연히 이 내용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하고요. 그 각 당이 이제 원내대표 연설을 할 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 적은 헌정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2015년 4월 8일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향해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민주당이 와 정말 대단한 연설이었다면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런 대단히 예외적인 일이고 지금 이러한 여야 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서로에게 상당히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여유 있게 답변을 하시네 보니까 장성철 소장이. 네, 감사합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 재앙의 시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뭐 정부가 잘못한 부분 얘기하고 또 당연히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총선을 기본적으로 후보 대 후보의 대결보다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쪽을 좀 부각을 시켜서 프레임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야당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거 뭐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재앙의 시대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표현이 듭니다. 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판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문재인 정부가 한 게 모두 다 잘못됐습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하되 정말 그 따끔하게 비판을 하되 잘한 부분을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숙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연설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가 세요. 이걸 갖고 아마 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의 지지층들은 외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거나 문재인 정부 후보가 내세운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짚어놨더라고요. 그런 또 내부 교육용의 성격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권자들한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지층한테 효과가 있겠죠, 사실은. 그리고 지지층한테. 이제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듯이 후보로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근데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뭐 연설을 하든지 아니면 토론에 나오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내대표가 했던 이런 지적들을 가지고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어떤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는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판하되 뭔가 잘한 부분도 있는 잘한 부분을 칭찬하면서 비판하면 설득력이 훨씬 있는데 그냥 모든 걸 다 모두가기로 잘못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자체가 신뢰성을 잃는 부분이 있어서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도층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지만은 중도층 확장에 한계가 있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꾸 제가 토를 다른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냥 언론에 됐습니다. 아무 의미 없으면 네. 됐습니다. 그럼 이 질문 대신할게요.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했고 어제 의총도 가졌었는데 네. 그동안에 워낙 제1야당의 약세를 두고 여당한테 야당 복이 있다는 표현도 했는데 이제는 야당 복이 아니라 경쟁해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어쨌든 선거는 구도 싸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가 1대1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뭐 중간에 지금 파열음도 나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정비는 안 된 것 같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공천 문제가 상당히 파열음의 그 폭탄성 이제 이슈인데 이것을 얼마나 김영호 위원장이 잘 정리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TK 지역에 있는 공천 심사를 하루 이틀 연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요. 김영호 위원장이 TK 중진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불출마라고 했대요. 했는데 그분들이 공천 심사를 하기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할 줄 알았더니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루나 이틀이나 좀 미뤄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10명인지 5명인지 그거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이석연 의원이 얘기한 게 이제 그 얘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단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권유했다는 것 자체가 김영호 위원장의 특단의 결심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조금 파괴력을 갖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장승현 소장이 얘기했듯이 정말 TK 지역의 물갈이가 제대로 되고 50% 이상. 예. 그다음에 총선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인물을 통해서 당의 어떤 이미지를 변신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합쳤다.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예전에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이니까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말 혁신적인 공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전에 했던 분이 또 나오고 특히 상징적으로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50% 이상 물갈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합당의 의미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 공천은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서 예컨대 예. 뭐 그냥 물리적으로 두 당이 합쳤다. 뭐 정확히 하면 세 당입니다만 그런 세 당이 합쳤다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관건은 공천에서 얼마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천을 해내느냐 이것이 결국은 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는 김영호 위원장의 공천이 과연 그 정당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했느냐의 바로미터를 저는 이현주 의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영도라는 지역은 김영호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하기 전에 본인의 지역구였단 말입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한테 그 지역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이제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내 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일들이 그 김무성 의원이 다른 지역에서 옮겨간 거죠, 지역구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을 그 자리에 심을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현주 의원과 김영호 위원장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사이가 원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심이 들어간 공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거기가 좀 바로미터라고 봅니다. 네, 미래통합당 행사에 유승민 의원이 계속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시고 향후 거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저는 이게 전망세라고 봐요. 유승민 의원 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당을 완전히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총선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나와서 분리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을 때는 보수에 악영향을 준다는 건 본인도 알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한테 책임이 또 돌아오지 않겠어요? 본인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보수가 또 실패했다, 또 패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합당에는 어느 정도 그냥 뭐 제가 100% 동의했다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도 합당한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변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네. 즉 본인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공천이나 아니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변모된 모습이나 한교안 대표의 어떤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가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자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본인의 관점에서 봐서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얼마인가 볼게요. 네, 유승민 대표가 지금 직관하는 이유는요. 새 보수당에서 같이 동지로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승민 대표는 자 그래도 우리가 새보수당 만들면서 가치를 우리가 내세우지 않았느냐 그 가치를 좀 더 한국당과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자라고 했는데 새보수당의 나머지 7명의 의원들은 자 빨리 가야 된다. 지금 공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천 받고 출마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보다는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신감과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요. 지금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의 입장하고 이현주 의원의 행보하고 조금 뭔가 충돌하는 느낌인데 장성철 소장 얘기는 이현주 의원의 행보가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입장하고 일치하는 쪽이다, 부합하는 쪽이다 그런 얘기였죠. 일치하고 이현주 의원이 좀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최진봉 교수께 최근에 민주당 관련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내일쯤 공식적으로 선대위 출범하고 할 법한데 좀 악재들이 겹치는 느낌입니다.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뭐 저는 뭐 악재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컨대 지금 선대위는 당연히 이제 투톱 체제로 가는데 저는 좀 더 빨리 띄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좀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를 전면에 내세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이해찬 대표도 물론 공동 선대위원장이지만 투톱이지만 사실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전면에 나와서 실제적으로 좀 이끌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나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친근감이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앞에 내세워지면 총선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해찬 물론 대표도 함께 하시지만 저는 그래도 전면에는 이낙연 전 총리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네. 그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요. 지금 이번에 뭐 지난번 칼럼 문제도 그렇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전면에 나서서 앞장서 주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또 실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한편 민주당에서는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를 두고서 김남국 변호사와 또 금 의원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김 변호사 출마가 불발이 되면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인데요. 조국 사태가 좀 재조명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높았죠. 방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김남국 변호사 출마한다고 합니다. 네. 출마의 의지를 네. 밝혔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사실 미래통합당은 김남국 변호사에게 감사표를 줘야 된다. 미래통합당 다른 당이네요? 네, 미래통합당이 김남국 변호사한테 감사표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이 그런데 왜 경쟁하는 당이 상대당에 감사표 줄 일을 하나요? 김남국 변호사가 나옴으로써 이번 총선은 조국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내세운 게 청년의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이분 뒤에는 그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했던 정봉주 의원이 뒤에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은 청년 도전이라고 하면서 금태섭 의원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청년 정치인이 도전을 하면서 할 얘기인지 솔직히 저는 회의적인데 하여튼 이분 때문에 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공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표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부분,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듯이 조국 프레임이나 반조국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야당에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격할 만약 겁니다. 그쪽으로 간다면 야당이 유리하긴 한 겁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일정 부분 유리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천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면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그것이 100% 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게는 좀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야당에게 불리해요, 여당에게는.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김남국 변호사가 물론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건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나 그것이 본인은 출마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출마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강서 지역에 가서 본인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장 소장은 청년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지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당연히. 청년 정신에 부합하다고 보고요. 예. 물론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한 것이 그게 무슨 꼬리표가 돼가지고 이분을 영원히 정치를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에서 지지할 수도 있고 뭐 지지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두 가지 의견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거 자체 때문에 이분을 뭐 출마를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금태섭 의원이 저는 금태섭 의원이 당에서 반대 목소리 내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박수 쳐드리고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서로의 목소리는 뭐 서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그렇네요. 출마는 자유죠. 하는 거는 자유인데 왜 하필 그 지역에 이 시점에 출마 선언을 했느냐? 저는 그거가 잠깐만요. 장성철 소장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지금 미래통합당 응원하는 분위기 아니세요? 혹시? 왜냐면 저도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하고 그러면은 정의로우냐라는 것에 대해서 김남국 변호사 계속 출마하라고 해야겠네요. 아까 그 입장이라면은. 그거는 저 평론가로서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옳으냐 그러냐는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랬었군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 민주당 지금 물갈이 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돼가고 있다고 보고요.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20% 컷오프 하겠다고 그랬고요. 뭐 명단이 한번 나오게 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시스템 공천을 주장하느냐? 저는 20% 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든. 시스템 공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방적으로 자기 점수 낸 거, 물론 점수 낸 게 있습니다만 당에서 일방적으로 누구 다 나가세요. 이렇게 했을 때 반발이 있게 되면요. 무소속도 출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필패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하게 되면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예컨대 신인한테 20% 가산점 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공천을 해서 20%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 그게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니 민주당 의원들도 혹시나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동의해주고 또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절개 우수인 오늘은요, 낮부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10도를 웃도는 등 당분간 계속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